네, 안녕하십니까. 20년 넘게 이제 금속을 연구해도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아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재료연구원의 한승전입니다. 우선 이 금속을 논하기 전에 우리 인류가 어떠한 이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역사를 나눌 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나누고 있죠. 우선 구석기 시대의 예를 들어보면 그때의 도구는 돌멩이를 깨트려 갖고 날을 만들어서 이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사람은 그때 날카롭게 돌을 잘 깨는 지금의 말로는 장인 또는 아주 상당한 지식인이었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인간의 지능과 지식이 이제 축적되고 향상되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갖고 드디어 신석기 시대로 마제석기죠. 갈아서 날을 세우는 그래서 도구를 만드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구석기 시대와 같이 날이 잘 서는 돌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기술의 본질은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많은 제품을 골고루 쓸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기술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인간의 지식이 추적되면서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서 드디어 인간은 금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인간에 의해 발견된 것은 금이나 구리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열려진 시대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더 지식이 축적되고 또 많은 발견을 거치면서 드디어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즉, 이 금속이 녹는 점인데요. 구리는 1000도, 그 다음에 철은 1500도. 즉, 청동기 시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이 얼마나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는 화력을 손에 넣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어쨌든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간의 인지부터 이제 과학이라 칭해도 되겠죠.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금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많은 예전에 선조들은 그래도 이렇게 막 용유점이 높은 금속보다는 좀 낮은 금속, 다루기 쉬운 납이나 주석 같은 것을 조금 사용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특히 강도나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요구되지 않는 컵이나 간단한 부품 같은 거는 주석, 납을 사용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금속을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 보시면 이 거푸집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는 것처럼 이 콘크리트 건물을 할 때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 부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서 굳어져 갖고 형태를 만들죠. 금속도 그런 거푸집을 이용한 형태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낮은 금속 말씀드렸는데 낮은 금속을 좀 사용하다가 좀 슬픈 일을 당한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노르웨이의 젊은 탐험가 아문센,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그 당시 최고의 과학력을 가지고 있는 스코트. 이 두 나라가 남극점을 먼저 정복하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그때 아문센 팀이 보유하고 있던 이 장비나 이런 것들은 그때 에스키모가 입던 옷, 그 다음에 에스키모가 끌던 개. 근데 과학력이 우수한 영국에서 지원한 스코트 팀의 장비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동기, 모터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과학력을 가진 이 직공들이 만든 방한복, 그 다음에 말. 근데 최후에는 스코트 팀은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 전원 사망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이유를 조금 이제 살펴보기 전에 다른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주석입니다. 주석을 영하의 온도에서 장시간 방치시켰을 경우 어떤 일이 나는가. 이 사진은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될 겁니다. 한 달 정도로 짧게 축약한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하얀 주석이
장시간 방치됐을 때 회색이 주석으로 변합니다. 변하는데 회색이 주석이 바스라지는 걸 알 수 있죠. 하얀 주석은 좀 끈기도 있고 튼튼한데 회색 주석은 톡 건드리면 바스라지는 굉장히 불안정 구조. 근데 이 온도에서는 회색 구조가 안정한 겁니다. 또 다른 경험들을 보시면 저희도 시편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시편을 보관해서 냉장고에 놓게 되면 몇 달 후에 시편이 온데간데 없고 저렇게 바스러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 온도에서는 저 바스러진 적에 안정하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저건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어떤 사람들이 냉장고에 주석자를 놨더니 이 모양이 됐다. 상당히 놀라신 것 같습니다. 주석은 원래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스코트 팀의 실패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정말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조금 약간은 성숙하지 못한 재료과학의 지식, 그래서 SN을 가지고 그 원료병을 용접한 남극의 영하 수십 도의 온도에서 그걸 방치한 거, 그것 때문에 연료가 다 새갖고 나중에 조금 너무 춥게 그다음에 고통스럽게 이제 여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이 합금들은 정말로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1800년대에 발견이 됐는데요. 근데 이 알루미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 재료과학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독일의 금속과학자 알프레드 빌름. 이분은 굉장히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지식은 철이 담금질을 했을 경우, 즉 높은 온도에서 가렸다가 갑자기 농도를 낮췄을 때 강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그 이유는 몰랐죠. 지금은 알려져 있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이 알프레드 빌름 이분은 알루미늄도 금속이니까 이것도 우리도 담금질하면 분명히 강도가 세질 거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합금을 만들었습니다. 알루미늄에다 구리도 집어넣고 알루미늄에다 마그네슘도 집어넣고 알루미늄에다 여러 가지 금속 집어넣고 엄청 만들어갖고 전부 다 담금질을 다 한 거죠. 근데 한 개도 빠짐없이 실패를 했습니다. 강도가 하나도 증가를 안 하지 않은 거죠.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자기 들판에, 실험실에. 그래서 화가 나서 휴가를 갔습니다. 요트 신나게 타고 여름에 와서. 근데 저 같은 과학자인가 봅니다. 다시 버려진 걸 봤더니 조금 다시 실험해보자. 그래서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근데 엄청난 일이 원래 강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근데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력으로 그때의 미세 구조를 찍어보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원래 사야통 구조에서 이렇게 미세한, 지금 보시면 좀 이쁘죠? 이쁜 사진을 골라와서 그렇습니다. 자, 이쁘게 생성이 돼서 이게 강도를 증가하는 드디어 석출 강화라는 메커니즘을 이 알프레드 빌림이 사실은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알프레드 빌림은 이 사실을 내가 무슨 강화 메커니즘을 발견했다는 사실 모르고 아마 죽었을 겁니다. 나중에 발견됐고요. 자, 그게 이 합금이 그 유명한 항공기용 두랄루민 합금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합금의 발견을 시초로 해갖고 정말 많은 강도가 큰 가벼운 합금들이 발견이 되고 만들어져 갖고 저게 항공기,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자동차용 재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의 노력과 그에 대한 미세구조 변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또 어떻게 강도하고 기타 필연 성질 변화시키는지 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철입니다. 아까 알루미늄, 지금 철. 철을 조금 열처리를 하게 되면 저 왼쪽 위에 그림과 같이 저러한 좀 뭔가 저 까만색 바탕은 철이고요. 하얀색 이 길쭉길쭉한 것이 Fe3C라는 화합물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화합물인데, 근데 이렇게 열처리해서 이 상태로 놔뒀을 때는 상당히 다른 철에 비해서 강도가 낮습니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일본 어느 과학자 집단이 이것을 조금은 쭉쭉 늘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사를 만드는 인발이란 공정으로 쭉쭉 늘렸더니 이제 아래와 같이
눌림 방향으로 그 화합물들이 쭉쭉 늘어서는 구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랬더니 원래 구조에 비해서 강도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몇 배가 증가된 거죠. 자, 그래서 고강도 이 와이어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특허를 냈어요. 한 1920년대, 30년대 경인 것 같은데 그것이 일본에서 최초로 나온 금속의 특허입니다. 그리고 이열처리를 페이턴팅 히트 트리트먼트, 즉 특허 처리, 그리고 이 합금을 특허 합금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견이 또 굉장한 우리의 문명을 바꾸게 되는데 교량의 강선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당시에 교량은 이 현수교라는 게 없었어요. 저 현수교를 만들면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다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큰 배들이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려면 저 철사들의 강도가 엄청 높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합금이. 자, 지금도 이런 기술이 지금도 계속 개발돼 갖고 뭐 3기가 파스칼, 4기가 파스칼 초고강도 와이어가 이런 모폴로지 미세 구조에 기반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것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역시 20년 동안 뭘 하면은 미세 구조가 바뀐가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최근에 그걸 보여드리면 저 메뉴의 사진 왼쪽을 보시면 상당히 속에 굉장히 큰 구조가 생성된 걸 보이죠. 근데 저게 작을수록 강도가 좋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론에 의하면. 자, 그래서 조금 성분을 집어넣었더니 오른쪽처럼 변합니다. 동일한 공정에서.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왼쪽 아래 그래프 보시면 왼쪽이 연성, 잘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아래쪽이 강도. 근데 연성이 좋으면 좋은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형, 우리가 원하는 물건처럼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은 모든 물질의 강도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연성뿐만 아니라 다른 성질이 감소합니다. 이걸 동시에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구조를 좀 만들면서 그래프에 보시면 다른 점들은 일반적인 합금이고 이제 이 미세구조 변화 합금은 상당히 강도도 높고 연성도 좋고. 자, 그것을 또 열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열처리 좀 언급했는데 열처리를 좀 했더니 또 저렇게 변하고. 저 그것을 또 아까 페이턴팅 특합금처럼 인발했더니 또 저런 식으로 변하고. 그랬더니 역시 이 합금도 강도도 증가하고 연성도 증가하고. 즉 우리 같은 수요자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물품의 특성에 맞추는 재료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예,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재료과학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 조직을 변화시킵니다.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의 합금의 강도하고 인성이 증가되면 우리의 이 안정성하고 이 연비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신 것처럼 전기다리미. 전기다리미들은 뭐 제 아내도 그렇지만 빨리 켜지고 그 다음에 잘 전기가 적게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전도도 좋고 그 다음에 강도도 세고. 그리고 이 가운데 그리는 보이는 것 이 그림처럼 제트 엔진. 이 제트 엔진이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이 연비가 좋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온에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래와 같은 미세 구조를 가지게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녹이 안 쓰는 금속, 사실 녹이 안 쓰는 금속이란 굉장히 금속학적으로 중요한 테마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제일 녹이 안 쓰는 금속인 티타늄을 이용해서 건축물 외장을 만들어 갖고 정말 오랫동안 해도 녹이 안 쓰도록. 자, 또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이제 구리합금. 이제 구리합금은 전기를 잘 통해야 됩니다. 근데 강도를 증가시키면 전기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는 또 미세 구조를 또 창출해서 전기하고 그 다음에 강도도 동시에 향상시켜서 우리의 제품들이 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제 금속과학자들은 여러분과 같은 이제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합금 설계, 그 다음에 미세 조직을 조정,
해서 새로운 프로퍼티를 창출하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